제 추억 누가 기억해 주나요? 1950년 6월 25일 목포항 인근 냇가. 초여름 햇빛은 부드러웠고 바람은 낮게 불었습니다. 두 아이는 쪼그리고 앉아 다슬기를 잡고 있었어요. 생김새는 꼭 닮았지만 성격은 달랐습니다. 언니인 수지는 씩씩하고 남자 같았고 동생 유진이는 또래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어요. 유진이에게 수지는 항상 곁에서 지켜주는 든든한 언니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둘은 늘 함께였어요. 유진아, 여기 봐봐. 다슬기가 엄청 크다. 누나는 정말 대단해. 하나도 안 무서운가 봐. 이 조그만 게 뭐가 무섭다고. 너도 한번 잡아봐. 동생은 무서워도 좋아하는 언니를 줄곧 따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해가 저물었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잠자리에 낯선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그 불청객은 이들을 영영 악몽 속으로 끌고 갔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낯선 소리였어요. 그러나 곧 마을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옆집 대문들이 하나둘씩 급하게 열렸다 닫히고 사람들의 비명소리마저 점점 크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아이 이름을 불렀고 누군가는 짐을 챙기며 울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 사람들 발소리, 다급한 외침이 한꺼번에 섞였습니다. 수진아, 유진아, 얼른 일어나. 간단히 옷들만 챙기고 빨리 나가자. 엄마, 무슨 일이야? 전쟁이 났구나. 지금 당장 목포항으로 가야 한단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더 이상 아이들일 수 없었습니다. 가족은 손에 잡히는 것들만 들고 길을 나섰어요. 목포항으로 향하는 길은 길이라기보다 떠밀리는 파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부딪혔고 누구도 제대로 사과할 여유가 없었어요. 아이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았고 어른들의 얼굴에는 이미 체념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진이가 손을 잡아 끌었어요. 놓치지 않으려는 손이었습니다. 목포항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살아남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배를 타려는 사람들,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족을 잃고 멍하니 선 사람들, 모두가 누군가를 붙잡고 있었고 동시에 누군가를 잃고 있었습니다. 빨리 이동하세요. 곧 배가 출항합니다. 얼른 타세요. 임산부, 어린이, 노인 먼저입니다. 거기 새치기 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두 딸을 품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품속 깊은 곳에서 조그만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손바닥에 겨우 들어오는 크기였습니다. 세월이 다른 흔적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뤘어요. 유진아, 이건 아빠가 주는 중요한 거니까 잘 지키고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수진이는 동생 손 놓치지 마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수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추앙 직전 심하게 흔들리는 배, 상자를 꼭 잡고 있던 유진은 그만 놓치고 맙니다. 급하게 상자를 주우려는 유진이는 많은 인파 속에서 상자만을 보고 움직였습니다. 수진이는 뒤늦게서야 유진이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 찾으러 다녔지만 피난하는 배는 눈치 없이 서로를 점점 더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찾고 안심하던 유진이의 앞에는 처음 보던 장소와 많이 달라져 있는 곳이었고 인파에 밀려 더 이상 어디에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언니, 어디 있는 거야? 유진은 아빠가 준 상자만을 가슴에 꾹 안고 있었어요. 이유진은 요즘 아침을 자주 잃어버렸어요. 눈을 떠도 지금이 새벽인지 점심 무렵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곧 그 빛이 왜 들어오고 저녁인데 해가 떠 있는 것에 이상함을 느꼈어요. 방은 늘 같았습니다. 익숙한 장롱, 오래된 화장대, 벽에 걸린 가족 사진. 그런데도 어느 날은 그 모든 것이 처음 보는 장소처럼 느껴졌어요. 유진은 가끔 자기 집 안에서조차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낯선 집에서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발소리까지 줄였어요.
여기가 우리 집 맞아요? 맞아, 여보. 우리 집이야. 천천히 앉아요. 내가 물 가져올게. 백도상은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로잡아 주려 했어요. 여긴 우리 집이고 나는 당신 남편이라고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는 설명보다 안심이 먼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은 기억을 잃어도 두려움은 더 선명하게 느낀다는 걸 백도상은 오래 곁을 지키며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답을 짧게 했어요. 맞다. 괜찮다. 내가 있다. 그 세 마디를 오래 반복했습니다. 이유진은 사람 얼굴도 자주 헷갈렸어요. 아빠, 왜 이리 늦게 들어오신 거예요? 엄마, 나야. 이제 나조차 기억도 안 나는 거야? 아들을 보면 어릴 적 아버지로 착각했고 며느리를 보면 오래전에 헤어진 누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다가도 문득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처럼 상대를 똑바로 바라보며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 짧은 순간이 더 아팠습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아는 순간만큼은 또렷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미안함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자꾸 사람을 잘못 봐서. 죄송할 게 뭐 있어.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면 돼. 그러나 생각은 천천히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상을 차리는 도상 옆에 다가오는 유진은 날카로운 시기를 보지 못하고 그만 상처가 났습니다. 아파. 여보, 너무 아프네. 괜찮아. 잠시만 기다려봐. 얼른 약 가져올게. 그렇게 도상은 걱정을 하며 약을 발라주고 있었어요. 혹시, 근데 왜 약을 발라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친 것도 느껴지지 않는구나. 맞습니다. 유진의 치매는 점점 정도가 심해지고 있었어요. 밤이 되면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해가 지고 집 안이 어두워지면 유진은 자꾸만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를 찾았고 오래전에 헤어진 쌍둥이 언니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언니가 아직 안 왔다고 중얼거리며 현관 앞에 서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문손잡이를 붙든 채 바깥을 내다보면 표정은 어린아이처럼 불안했습니다. 시간이 뒤섞인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언니가 저 찾으러 오기로 했어요. 문 열어놔야 해요. 오늘은 늦었나 보다. 안에서 기다리자. 내가 같이 있을게.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아버지가 주셨어요. 알아, 아무도 안 가져가. 당신 거야. 얘가 옆에 둘게. 증상이 깊어질수록 이유진은 자기 몸도 낯설어 했습니다. 거울을 보다가도 이 아주머니는 누구냐고 묻는 날이 있었어요. 머리를 빗다가 손등의 주름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자기 몸 위에 쌓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블라우스 소매가 말려 올라가면 늘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왼쪽 팔뚝, 그곳에 남아있는 흐릿한 몽고반점. 젊었을 때부터 이유진은 그 자국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아이 같다는 말이 싫었고 남들과 다르다는 시선이 더 싫었습니다. 누군가 볼까봐 긴 소매를 고집했고 여름에도 팔을 감췄습니다. 그 기억은 이상하게도 잘 지워지지 않았어요. 치매가 많은 것을 흐려놓았는데도 부끄러웠던 감정은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상처보다 상처를 느낀 순간을 더 오래 품는 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오래된 감정은 백도상을 처음 만났던 시절과도 닿아 있었습니다. 유진이 대학 캠퍼스를 걷던 때였습니다. 낮은 운동장, 오래된 강의실, 바람에 흔들리던 플라타너스 잎. 그 시절 유진은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말수도 적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강의실 앞 복도에서 몇몇 학생들이 웃으며 이유진의 팔을 가리킨 적이 있었어요. 소매가 조금 올라간 틈으로 몽고반점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악의 없는 농담처럼 시작된 웃음이 이유진에게는 오래 남는 모욕이 되었어요. 그 순간 이유진은 급하게 팔을 가렸습니다. 얼굴은 붉어졌고 눈은 금방 젖었어요. 도망치듯 계단을 내려가려던 그때
누군가 조용히 자기 앞을 막아섰습니다. 젊은 시절 백도상이었어요. 그는 같은 학교 선배였고 이유진보다 2학번 위였습니다. 키가 크거나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 남의 팔을 그렇게 봅니까? 그만하세요. 아니, 그냥 신기해서 그런 건데요. 신기하면 다 말해도 됩니까? 상대가 싫어하잖아요. 주변이 잠잠해졌습니다. 백도상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기 겉옷을 벗어 유진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감싸주려는 동작이었지만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그 차이가 이유진의 마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동정은 사람을 더 작아지게 만들지만 배려는 사람을 다시 숨쉬게 하니까요. 춥죠? 이거 입어요. 괜찮아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조심할 게 왜 있어요? 원래 있던 건데 숨길 이유도 없어요. 이유진은 그날 처음으로 자기 팔을 누군가 앞에서 급히 숨기지 않았습니다. 백도상은 일부러 그 자국을 보지 않는 척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봤습니다. 이유진에게는 그것이 처음 받아보는 존중이었어요. 그 뒤로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도서관 앞에서 인사했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나눠 썼고 백도상은 큰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대신 이유진이 말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유진은 그런 침묵 앞에서 조금씩 마음을 풀었어요. 유진은 여름에 반팔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이유진은 그 시간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몸은 어렴풋이 기억했어요. 백도상이 손을 내밀면 놀라지 않는 것. 자기 팔뚝의 소매를 조심히 내려주는 손길 앞에서 잠잠해지는 것. 이름은 잊어도 마음이 먼저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 치매는 많은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시간도, 말도, 얼굴도 자꾸 지워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사랑받았던 감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유진은 오늘도 불안 속에서 몇 번이나 길을 잃다가 결국엔 백도상의 옆자리로 돌아왔어요. 마치 기억이 아니라 몸이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처럼. 유진의 하루는 반복이었고 아침은 약으로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깨고 누군가는 달래고 누군가는 그 사이에서 잠을 포기했습니다. 김유정은 늘 먼저 일어났어요. 부엌 불을 켜고 죽을 끓이고 약을 챙겼습니다. 뜨거운 김이 오르는 냄비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불을 껐는지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피곤해서가 아니라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작은 실수도 바로 문제로 이어졌어요. 유진이 약을 2번 먹을 수도 있고 식사를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인 김유정은 늘 긴장한 상태로 움직였어요. 어머님, 약 드셔야 해요. 조금만 드시고 쉬세요. 내가 약을 왜 먹어야 하니? 끼니마다 제가 챙겨드렸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지금까지 아침에 약을 먹은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니? 유진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본인은 억울했고 유정 씨는 남들 모르게 지쳐가고 있었어요. 상황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고 설득은 길어졌고 목소리는 점점 올라갔습니다. 참는 것도 체력이 필요했어요. 어머님, 저 거짓말 안 해요. 제가 계속 옆에 있었어요. 왜 나를 바보로 만들어? 난 다 알아. 그 말은 칼처럼 남았습니다. 김유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을 깨물고 뒤돌았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백지창은 회사와 집 사이에서 끼어 있었어요. 출근하면 팀장으로서 결과를 요구받았고 퇴근하면 아들로서 책임을 요구받았습니다. 전화는 끊이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두 곳 모두 놓칠 수 없었습니다. 부장님, 이번 프로젝트 일정 당겨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더 당기면 무리야. 데이터도 아직 정리 안 됐어. 위에서 계속 압박 들어옵니다. 김수철 대표님 쪽에서 직접 얘기 나왔어요. 백지창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숨 쉴 틈이 없었어요. 제1제약은 후계 문제로 내부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미나 준비, 연구 결과 보고, 윗선 눈치. 그 모든 것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 와중에도 병원비는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세미나 당일, 큰 강당, 밝은 조명,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 위로 모였습니다. 부회장 김진철이 먼저 연단에 섰어요. 차분한 목소리, 정돈된 말투, 회사를 안정시키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말은 무리 없이 들렸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저희 회사가 50년까지 제약회사 탑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다 이사진, 임원진 직원분들 때문입니다. 지금은 속도를 높이는 시기가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어가는 진철의 연설은 다른 사람들도 공감을 이끄는 인상적인 발표였어요. 뒤이어 상무 김수철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말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속도를 늦추는 건 뒤처지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이 회사가 여기까지 온 건 과감한 결정 덕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망설이면 밀립니다. 같은 회사를 말했지만 방향은 달랐습니다. 강당의 공기가 묘하게 갈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화가 울렸어요. 유정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여보, 오늘 어머님 또 밖으로 나가셨어. 또! 어디까지 가셨어? 골목 끝까지 내가 겨우 찾았어. 혼자 계속 걷고 계셨어. 백지창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했습니다. 그 평온이 더 무서웠습니다. 어머니! 혼자 나가시면 위험해요! 왜 그러세요? 나 집에 가려고 했어.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여긴 아니야.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지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감정이 먼저 올라왔어요. 참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어디가 집인데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모르겠어. 모른다는 말. 그 말 안에는 길도, 사람도, 시간도 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화를 낼 대상도 없었습니다. 제1제약의 공기는 무거웠어요. 겉으로는 안정돼 보였지만 안쪽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후계는 정해지지 않았고 이사진은 눈치를 보며 줄을 섰어요. 결정이 늦어질수록 욕망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제1제약 이수진 회장은 늦은 밤까지 집무실에 남았어요. 서류를 넘기다 멈추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얼굴은 단정했지만 눈은 오래 지쳐 있었어요. 같은 시간, 다른 방. 김수철은 이사진 몇 명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은 어둡고 목소리는 낮았어요. 누군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말들이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가면 형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거 다들 아시죠?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회장님 뜻도. 뜻이요. 그럼 끝까지 기다리죠. 우리 다 밀려나고 나서.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 그의 말은 짧았고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사고, 예상하지 못한 일, 누구의 책임도 아닌 일. 이 방식으로 하면 깔끔하지 않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리스크가 큽니다. 리스크 없는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안 하면 끝입니다. 서류보다 빠르고 규정보다 강한 합의였습니다. 다음 날 이수진의 일정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회의, 보고, 짧은 식사, 그리고 늦은 귀가. 비서 차량이 건물 지하로 들어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녀는 혼자 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불이 한 번 깜빡였습니다. 아주 짧은 흔들림. 그러고 나서 다시 켜졌습니다. 이수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늦은 밤에도 고속도로 위의 차 안은 회사 집무실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대교의 정체되어 있는 차 안. 회장님, 오늘 대교 공사가 있어서 평소와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차들도 없는 한적한 도로, 수진의 차 엔진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 기사 이번 주 아들 돌이라 했나? 그것까지 기억해 주시네요, 회장님. 호텔 식당 예약했으니 거기서 가족들이랑 밥이나 먹고 가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옆에서 달려오는 덤프트럭이 수진의 차를 덮쳤습니다. 숨 쉴 틈 없이 사라진 수진의 차량은 너무 훼손되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어요. 대학, 병원. 의사는 짧게 말했어요. 현장 사망으로 수술을 해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눈은 붉어졌고 수진의 피부는 차가웠습니다. 늦었다는 사실이 손끝에서 전해졌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책임이 먼저 올라왔고 슬픔은 그 아래에 눌렸습니다. 수철은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손은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누가 보아도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움직였어요. 사람을 확인하듯 상황을 점검하듯.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조용히 처리하세요. 불필요한 말 나오면 안 됩니다. 그의 말은 짧았고 방향은 분명했어요. 사건은 사고가 되어야 했습니다. 유서는 조작되었고 진실은 묻어졌어요. 그가 지키려는 것은 어머니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리였어요. 그날 밤 제1제약은 애도의 문구를 띄웠습니다. 회장 이수진 별세. 짧은 문장 하나로 한 사람의 삶이 정리되었습니다. 밤이 깊었고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도상은 눈을 떴고 이유 없이 깬 밤이었습니다. 옆자리를 보았어요. 유진은 어린아이처럼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숨은 고르고 얼굴은 어린아이처럼 평온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줄였어요. 화장실로 걸어갔고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잠깐 어지러움이 지나갔어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곧 코피가 한 방울 한 방울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멈추지 않았어요. 붉은 선이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치아가 흔들렸습니다. 이상하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몸이 기울었습니다. 손으로 벽을 짚으려 했지만 힘이 빠졌어요. 그대로 바닥에 무너졌습니다. 짧은 충격음에 이어진 정적. 하얀 조명 아래 도상은 힘없이 쓰러져 있었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발견이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어디까지입니까? 말기입니다. 다른 장기로도 전이가 다 이뤄진 상태예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지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 유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참을 수 없는 감정이 아니었어요. 이미 예상했던 무너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치료 시작하셔야 해요. 요즘 약도 많이 좋아졌어요. 아니야. 나까지 짐이 될 수 없잖니.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해야죠. 너희도 지금 힘든데 나까지 얹히면 그건 아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자신의 끝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백지창은 더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설득할수록 더 무너질 것 같았어요. 도상은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대신 유진이 곁에 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말을 알아듣지 못해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손을 잡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 유진은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상은 천천히 옆에 앉았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진의 손이 그 위에 올라왔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온기였어요. 미안해요.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해줘서 정말 미안해요. 유진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잠깐 눈이 또렷해졌어요. 흐릿하던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도상 씨, 괜찮아요. 저한테는
충분히 훌륭하고 좋은 남편이었어요. 울지 마세요. 도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호칭이었어요. 기억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감정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유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백도상의 숨이 점점 느려졌어요. 손에 힘이 빠졌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유진은 영정사진 옆에 앉아 있었어요. 눈은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백지창 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진철 부회장이 방문했고 영정사진 앞에 섰을 때 그는 인사를 하려다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유진을 바라보았고 얼굴, 눈 그리고 팔, 소매 사이로 드러난 자국 몽고반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진철의 숨이 잠깐 끊겼어요. 눈이 흔들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걸 왜 물어보시는 거죠? 얼마 전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랑 닮으셔서 여쭤봅니다. 대답은 짧았고 의미는 컸습니다. 진철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토록 어머니가 찾으셨던 쌍둥이 동생을 회사 동료의 장례식장에서 찾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철은 더 가까이 섰습니다.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수진이라는 분입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요? 수, 진이요?